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33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3월 6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2019년 3월 20일에 송국근의 혼술 첫 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2년이 곧 2년째가 되는 날인데 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그 덕분으로 구독자가 20만 분을 돌파를 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도 드리지만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20만 분이 제 송국근의 혼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 상황이 됐으니 앞으로 더욱더 취재도 열심히 하고 또 자료도 많이 찾고 정말 고민을 해서 분석을 해서 정말 필요한 정보, 알찬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해드리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통 시사 유튜버로서 더욱더 이 확고한 자리를 잡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87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가 있었죠. 그때 직선제로 돌아왔던 첫 대통령 선거였는데 그 다음 해 1988년에 정치부 기자로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발을 내디뎠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총선도 많이 취재했지만 대통령 선거를 또 많이 직접 취재도 하고 나중에는 이 어떤 기획도 하고 또 데스크도 보고 데스크 본다는 것은 부장이나 이 책임자로서 기사를 관리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992년 대선 YS가 이겼던 그리고 1997년 대선 DJ가 승리했죠. 2002년 노무현, 2007년 이명박, 2012년 박근혜, 그리고 2017년 문재인까지 모두 6번의 대통령 선거를 제가 취재를 하고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윤석열, 대권 주자 윤석열은 과연 대통령 윤석열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제가 시기와 어떤 극복해야 될 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 드릴까 합니다. 20만 이 시청자 분들께서 참여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제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상징이 됐죠. 검찰총장 윤석열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미래 권력을 잡기 위한 대권주자 윤석열의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윤석열의 지금부터 시간, 그전에는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일은 놔두고 지금부터 대권주자 윤석열의 시간은 3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당장 오늘부터 사퇴한 시점, 주말에 사퇴했으니까 사퇴한 시점부터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그 선거가 끝난 후에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텐데 그 과정의 단계, 2단계. 마지막 3단계는 정계 개편 회오리가 일단락된 후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나설 텐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이 3단계입니다. 1단계, 지금부터 4월 7일 그 보궐선거까지 그때까지는 어떤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하기는 어렵죠. 당분간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한 달 사이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하죠. 대선은 지금 1년 남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치권 진입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한 달 동안.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모아야 됩니다. 주변에 사람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 정치인들도 만나야 되지만 각계 전문가들을 만나야 됩니다. 본인이 검찰 생활만 쭉 해왔으니 정치도 그렇지만 경제, 사회 문제는 많이 알 수가 있죠. 그래도 외교, 북한 문제 이런 전문가들을 일단 주변에 계속 끌어들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고 또 국방, 외교, 그래서 가외를 받을 전문 분야 가외를 받을 전문가들을 일단은 쭉 만나고 리스트도 작성하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죠.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특히 성부처가 되는 서울시장 선거를 그냥 한 달 동안 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구기만 해서는 안 되죠. 이 서울시장 선거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을 무너뜨리느냐 아니면은 정권을 탈환하느냐 범야권에서 그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만 있어가지고는 선거 끝나면은 만약에 이기더라도 거기서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면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 성부초 서울시장 선거에 어느 정도 본인이 입김을 불어넣어서 선거에 영향을 좀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메시지 정치, 또 강연 정치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한 달 동안 계속 고비마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고 또 대학 같은 데 강연을 나가서 문재인 정권의 민낯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검찰 해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특히 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공격할수록 민낯을 공격할수록 존재감은 더 높아집니다. 윤석열의 존재감은 높아지죠. 추미애와 맞섰을 때 가장 지지율이 높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만약에 이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가 이 초박빙으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흘러갔을 때 윤석열이 그때 범야권의 후보가 누가 되든 오세훈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가서 캠프에 가서 악수라도 한번 하고 필요하면은 지원 유세도 하고 선거 현장에 유세하는데 동행도 하고 그런 활동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정치를 시작을 하면은 그런 모습을 바로바로 보여야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갑니다. 4월 7일 선거회는 그때는 정계 개편식입니다. 정계 개편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강도는 조금 다르겠지만 야권발 빅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오세훈이 단일 후보가 돼서 야권 후보가 돼서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되면은 윤석열에게는 오히려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텀이 좁아지죠. 왜 그러냐면은 계속 선거 지다가 국민의힘이 이 연패 사슬을 끊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면 그때는 기세가 올라서 지금 홍준표나 유승민이든 원희룡이든 이 잠재적 잠룡들이 다시 막 경쟁을 하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수혈이 될 수가 있죠. 대권 주자가. 그 상황이면은 윤석열 같은 경우는 제3지대로 나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 당장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3지대에서 독자 세력화, 그래서 제3의 신당 창당 이런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을 만든다는 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책, 작업, 민원 다 있어야 되죠. 그 상황도 지금 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이겼을 때, 안철수가 범야권 단일 후보가 돼서 이겼을 때, 이때는 안철수와 중도 연대가 가능하죠. 안철수가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킹메이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가 대표로 있는 국민의당에서는 철석 연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석. 국민의당이 먼저니까 철을 먼저 했겠죠. 안철수의 철, 윤석열의 석, 철석연대. 석철연대는 좀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어쨌든 철석연대, 이 철석같이 연대한다 이런 의미도 되겠네요. 그렇게 돼서 바람몰이를 하면은 수도권에서는 안철수, 그리고 또 충청권에서는 윤석열이 충청 대망론 이야기도 나오죠. 아버지가 공주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남권, 부산에서는 박형준이 부산시장이 당선되면 이렇게 바람몰이도 할 수 있다. 그런 구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누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든 박영선 민주당 후보에게 지게 되면은 개인 윤석열에겐 국민의힘은 그야 폭망하겠지만 말대로 폭망하겠지만은 윤석열 개인에게는 더 넓은 대권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의 존재를 가시하지 못하고 특히 범야권 후보를 안철수에게 내줬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후보조차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은 해체모여 해산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빅뱅이 일어날 텐데 이때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전부 다를 흡수할 수 없지만 일부 세력까지 포함해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렇게 2단계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2단계에서 어쨌든 한번 돌풍이 일어납니다. 정계 개편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되면은 정계 개편 회오리가 일단락되고 나서 본격적인 대선 행보가 되는데, 자,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개인기를 발휘를 해야 됩니다. 정계 개편 이런 것도 윤석열이 막 주도하기보다는 이 정치권 야권의 기존 야권 사람들이 막 움직이면서 윤석열을 추대를 하든 윤석열을 뭐 대표를 내세우든 뭐 배제를 하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리되고 나면 이때부터 윤석열의 실력이 발휘가 돼야 됩니다. 반사체, 즉 그때까지는 반사체라고 했으면 발광체로서 윤석열의 진가를 보여줘야 될 시기죠. 자, 그런데 윤석열에게는 아주 근본적인 난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6번 대통령 선거를 취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이런 문제들은 항상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고 그것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대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그 성패가 갈렸죠. 현실 정치에서 무시 못할 대권 필수 조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은 현 단계에서는 거의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계를 뛰어넘어야 대권길이 비로소 보입니다. 대권이 보입니다. 저 멀리 제대로 멀리 청와대가 보이실 텐데 청와대까지 가는 길이 아득한데 어쨌든 그 사이에 이 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윤석열은 현재로선 셋 다 부족하죠. 첫 번째 한계 확실한 지역 기반이 없다 합니다. 지역 기반이 없다. 자, 뭐 지역주의 이렇게 이야기도 되지만은 뭐 지역 이기주의라는 말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 정치에서 대선에서 이 정치적 기반이 없으면 대통령 된 경우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역대 직선제를 재도입한 이후에 그리고 또 수도권 윤석열이 뭐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이것도 뭐 지역 기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은 워낙 그 많은 지역의 분들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자, 노태우, 뭐, TK죠. 김영삼, PK죠. 지역 기반이. 김대중, 호남 플러스 DJP 연합을 해줬죠. 김종필과. 그래서 충청이죠. 노무현, 부산과 호남의 지지를 받았죠. 이명박, 주로 TK였습니다. 박근혜, TK였죠. 문재인, 노무현과 마찬가지로 호남과 PK의 지원. 자, 그렇기 때문에 현 당에서 윤석열은 지역적 기반이 없습니다. 서울 태생이고 부친이 그 충남 공주 출신이라고 해서 정진석 공주 출신의 정진석 의원이 충청 대망론을 하면서 윤석열을 띄우고는 있죠. 그렇지만 충청만 가지고는 대통령 되기가 어렵습니다. DJP 연합 이것도 호남과 연대를 했기 때문이죠. 충청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충청에서 우수한 인재가 많았죠.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대통령이 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수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충청 대망론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원조들이 있죠. 김종필, 이회창, 이인재, 이왕구, 최근엔 반기문 어쨌든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만 가지고 충청 대망론만으로는 될 수가 없죠. 다른 지역과 연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난관, 지역 기반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극복 방안은 일단은 전통적인 보수 지역인 대구 경북 그리고 뭐 부산 경남도 포함되겠죠. 큰 범위로 보면은 대구 경북과 충청에서 같이 동시에 지지를 받으면 지역 기반은 생기는 겁니다. 본인이 오히려 충청도 아니고 대구 경북도 확실한 그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이 연대 의식만 잘만 엮으면 퇴임 전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 전 총장이죠. 퇴임 전에 대구를 방문한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죠. 대구에 가서 고향에 온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상당한 의미를 담은 저는 만약에 그런 것을 다 생각을 했다면 윤석열에게는 상당한 정치 감각이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정치 언어였죠. 자, 이런 것들이 첫 번째 극복해야 될 지역 문제고, 두 번째는 다른 여태까지 역대 선거에서는 보면은 이 보수와 진보 확실히 갈렸죠. 확실히 갈려서 계속 물론 뭐 YS 같은 경우는 좀 야당을 하다가 3당 통합을 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어쨌든 YS도 나중에 보수 정치인이었습니다. 보수와 진보 이렇게 확실히 갈려서 정권을 주고받고 했는데 이 윤석열에게는 그런 개념은 없죠.
권력 수사를 노무현 때부터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했습니다. 검찰로서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다 하고 이명박도 구속시켰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데 현재로서는 보수의 거부감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이 진보 좌파 정권이 있는데 거기에 대책점을 하려면 보수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안 됩니다. 제3지대 이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렵습니다. 조금 이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강성 보수, 특히 보수 중에서도 강성 보수의 거부감이 심한데, 박근혜 탄핵의 법적 기반을 제공했다. 이것은 다 여러 번 이야기 나왔고, 또 이명박, 또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이 발탁해서 구속시키고, 삼성 이재용 구속시키고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에게 중용돼서 적폐몰이 수사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부감이 강한데,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 친박 의원도 있고, 친박 의원이 아닌 의원도 있고, 이런 의원들을 취재를 제가 해보면은, 윤석열 총장에게 상당히 강한 적대감을 갖는 의원도 있습니다. 적대감, 거의 다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원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강한 적대감을 갖는 의원들이 있는데, 제가 두 사람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한 사람은 제가 실명을 밝히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검찰 출신, 윤석열의 검찰 선배, 국회의원인데 국민의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큰 게 사실 국정원 댓글 수사 그거 막 수사를 하다가 박근혜 정권 시절에 밑보여서 자천되고 나서 자천됐고 그 전에 국회에 나가서 내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서타 검사가 되고 나중에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자천됐다가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발탁이 되고 이래서 문재인에게 또 발탁이 돼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첫 발단이 됐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이것은 사실 윤석열이 많이 침소봉대를 했다. 침소봉대를 해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이 검찰 선배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그때 자료 같은 것을 다 보니 윤석열이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 검찰 윗선에서 그것을 좀 제동을 걸고 견제를 했다는 측면도 있다. 그것을 수사 방해라거나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 한 게 아니다. 너무 무리하게 수사를 하니 그렇게 좀 그때 징계위에 해부하고 그랬죠. 징계위에 해부를 했고 또 지방으로 인사로 발령을 낸 것이다. 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의 출발선상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그때부터 무리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했던 수사, 정권을 겨냥한 수사, 무리했다. 그런 시각도 지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실명을 제가 말씀드리죠. 대구에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이 댓글 조작을 했다는 이런 의혹이 있던 국정원 여직원을 옵스텔에 막 감금해서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국정원에서 댓글 조작했다. 막 그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그 사건을 막 수사를 했는데 지금 권은희 당시 과장은 그 이후에 국회의원이 2번이나 됐죠. 지금도 국회의원입니다. 이것으로 또 권은희 의원도 떴죠. 그래서 권은희의 수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 지금은 국회의원. 그때 기소가 됐는데 나중에 1, 2, 3심에서 다 무죄를 받았죠. 그것을 중심으로 김용판 의원이 책을 쓴 게 있는데 책무라는 책입니다. 이 책무라는 책인데 이거 제가 오래전에 받은 건데 김용판 의원에게서 이 책무라는 책에 보면은 윤석열의 이름이 나옵니다. 윤석열의 이름이 나오는데 먼저 인디언 기우제 수사를 아시나요? 이렇게 인디언 기우제 수사. 이게 뭐냐면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보내면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죠. 비가 안 오면 비가 올 때까지 지낸다. 그러니 검찰이 기우제 수사라는 것은 뭐가 나올 때까지 먼지를 탈탈 털어서 먼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책을 쓰는 시점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른바 적폐몰이 수사를 하면서 기우제 수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진실 이 챕터에 가면은 상당히 이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일방적으로 막 몰아붙였는데 검찰이 당시 나를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찰특별수사팀장의 팀장은 윤석열 씨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최동욱 검찰총장이 임명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중용되어 소위 말하는 적폐수사를 총지휘하다시피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때 당시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게 뭐 한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 인식들이 막 윤석열에 대한 그런 그 부정적인 인식들이 국민의힘 안에서 많이 깔려 있으니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극복을 해야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극복 안 하고는 되게 어렵다는 건 제가 다음 그 순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극복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검사 윤석열이 어떤 정부적 판단 없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수사를 해왔다.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때 당시 강검원, 노무현의 후견인 강검원도 구속을 했고 또 안희정, 핵심 특권 안희정도 구속을 했고 그런 권력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박근혜 때도 살아있을 때 권력 수사를 했고 탄핵당하는 거 이것은 본인이 뭐 탄핵을 노린 건 아니고 나중에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권력 수사를 했는데 쫓겨났다. 하다가 쫓겨났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정무적 판단을 안 했다. 내가 어느 진영이 아니다. 이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것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은 윤석열의 목입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그를 설득에 성공을 한다면은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 탄핵의 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강을 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데 탄핵의 강도 그냥 자연스럽게 넘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정치적 판단 없이 노무현도 수사를 하고 문재인도 수사를 하고 박근혜도 수사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서로 뭐 탄핵 책임론 이것도 좀 서로 안고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윤석열에게는 이것을 잘만 정리를 하면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 시즌2를 막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 시즌2를 막기 위해서 반문 세력이 무조건 하나로 뭉쳐야 한다. 그 과거 이런 거 덮자. 무조건 지금 문재인 정권의 폭주 너무 심하고 너무 아마추어적이고 너무 실력이 없고 그러니 더 이상 가는 건 1년 후에도 가는 건 막아야 된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못하면은 윤석열은 제3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3지대에 머물면 말은 좋죠. 말은 좋고 제3지대 중도 뭐 탈이념, 탈노선, 이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3지대는 우리 대통령 선거사에서 다 필패했습니다. 제가 취재했던 선거에서도 제3지대는 전부 지리멸리를 했습니다. 돈만 잔뜩 쏘고 모든 본인의 이미지는 다 망가지고 그렇게 다 실패를 해왔죠. 정주영 제3지대, 이인재 경선에서 지고 나서 다른 당을 만들었었죠. 문국현 유한 킴벌리 사장을 했던 정몽준, 안철수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도 제3지대를 표방을 하다가 지금 아직은 진행형이지만은 그 반면 교사를 윤석열이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반문 세력을 하나로 모으고 또 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권마다 수사했다는 이런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제3지대에 가 있어야 되는데 제3지대는 대권 저 멀리 보이는 청와대로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윤석열의 한계는 정치 초보라는 거죠. 과거에 정치 아무리 각 분야에서 명성이 높고 막 했어도 정글판 같은 정치권에 초보로 들어와서는 줄줄이 실패했습니다. 이건 역시 정주영 경제계를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키는데 1등 공신이죠. 그래도 정치는 실패했습니다. 문국현 그렇게 이미지가 좋고 유한 킴벌 하면서 도덕적 기업인 막 이런 이미지가 있었지만은 실패했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했지만 안 됐습니다. 한교안
국무총리까지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또 워낙 사람이 없다 해서 뭐 대선까지만 나가고 했지만 안 됐죠. 안철수, 한교안은 뭐 대선 나간 것은 아니고, 한교안은 어떤 그 대안으로, 그 보수의 대안으로 나왔지만은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또 뭐, 역시, 이 바이러스, 뭐, 컴퓨터 바이러스 잡는 의사, 이렇게 명칭 놓고 청춘 콘서트 이런 걸로 지지율이 치솟았지만은 현실 정치에서는 안 됐습니다. 물론 아직 진행형이죠. 안철수, 한교안도 진행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치를 하려면은 정책이 있어야 되고 자금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책, 자금, 조직 이 모든 거는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서종욱 변호사가 그 정권의 혼설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 인맥 그리고 멘토들을 쭉 소개를 했죠. 그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몇 사람 있었지만 그건 아주 기초적인 거죠. 지금부터 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 이것이 대선 가도의 이 승부를 가르는 그런 일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반기문 반면교사를 삼아야죠. 또 반기문 또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다면서 몇 개 캠프를 뒀는데 저도 뭐 가본 캠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캠프의 핵심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외교관들이었습니다. 반기문과 과거에 같이 일했던 외교관들이 정글 같은 정치판에서 주도권을 잡기 어렵죠. 자, 그런 상황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한교안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대표에 들어서고 나서 들었을 때도 그렇고 검찰에서 같이 일했던 후배들 또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하면서 총리실에서 일했던 참모들 이런 참모들을 대거 가져다가 당을 장악하려고 하니 그게 안 되죠. 당에는 기본 당뇨들이 심지어 사무처 기수별로 다 있는데 그것을 그냥 장악을 하려고 해서 그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로 알력이 있었죠. 한교안이 데려온 사람들과 기존에 당에 있던 사람들. 자, 그런 상황을 다 하면은 특히 어제 또 좀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 출신들 윤석열의 주변에는 검찰 출신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 물론 그쪽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사람의 외연을 넓혀야 된다. 그것이 대권으로 가는 그 지름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윤석열은 이념적으로 중도 플러스 보수와 중도를 다 같이 포용을 해야 되고 지역적으로는 영남과 충청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겨우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한데 거기다가 좀 플러스 알파를 시킬 수 있는 게 윤석열에게는 있죠. 윤석열이 검찰을 하면서 쌓았던 이미지, 정의, 공정의 가치, 정의의 가치, 공정의 가치 이것은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수사를 해온 그런 가치. 그렇게 되면은 노무현 사례와 문재인 사례까지 들면은 박근혜 사례가 그렇게 본인에게 큰 마이너스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서로 합치면은 중도 보수, 영남 충청 여기 플러스 알파에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기초로 내세우면은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 누가 나와도 충분히 겨뤄볼 만하고 성산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워낙 반칙과 특권이 많았기 때문에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기치로 잘 살리면 충분히 성산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망론이 말 그대로 대망 큰 꿈에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저 뒤로 보이는 청와대로 들어가려면 저는 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윤석열이 어떤 새로운 그 개념의 정치, 대권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통상적인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인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어느 정도 벗어나는 건 좋죠. 그렇지만 너무 벗어나면은 대권길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새 정치, 신선한 가치, 공정 이것을 내세우더라도 현실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되기가 어렵죠. 안철수 대표가 처음에는
2011년에 박원순에게 막 양보하고 그럴 때 청춘 콘서트로 인기 막 치솟을 때 그때 사람들을 막 모았는데 그때 의사 출신이 또 많았습니다. 안철수도 본인이 의사라서 의사 출신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새정치에 너무 사로잡혀서 새정치에 함몰이 돼서 심지어 우리는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정당에 참여하지도 않겠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지금 뭔가는 모르지만은 새로운 정치 결사체 형태를 만들어서 무슨 뭐 협의체라든가 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는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때 그 핵심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장밋빛이죠.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정당 정치를 표방하고 각 당이 전국에 뭐 230 몇 개의 당협, 지역구가 다 있고 그 상황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또 선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무시해서 새로운 정치를 막 시도하기는 실험적으로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도 잘 안 된다는 건 안철수 대표가 보여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전혀 생소한 정치 결사체를 준비하다가 돌고 돌아서 정당을 몇 차례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현실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6번 대통령 선거를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그것들을 윤석열에게 적용을 시켜서 일단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설명을 들을 기회가 많을 겁니다. 선거권은 혼술이었습니다.